예, 이 방금 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촬영이 끊겼어요. 끊겨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참 읽다가 딱 보니까 그 후에 눈치를 챘어요. 예. 자, 148쪽입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들의 연구 결과를 접했겠지만 가모프와 동료 연구진들은 그 발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후일은 그 연구 결과를 알았을 수도 있지만 우주가 진화하지 않고 교차된다는 우주론을 주장하는 그들로서는 그 발전이 가지는 중요성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다. 펜저스와 윌슨이 1965년 배경 복사를 발견한 후에야 애덤스와 맥컬리의 발견이 가지는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빅뱅 이론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빅뱅 이론과 중요한 반대 이론, 즉 정상 우주론 사이의 경쟁을 강조하고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정상 우주론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정상 우주론은 그 탄생지인 영국 이외에서는 빅뱅 이론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에딩턴 르메트르의 모형과 같은 팽창 우주 모형을 지지했지만 가모프의 빅뱅 이론이 보편적 관점으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완전히 폐기되지만 빅뱅 이론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며 빅뱅 이론을 강력하게 비판한 호일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발전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빅뱅이라는 용어도 호일이 가장 먼저 이용했는데 1950년에 브리티시 라디오 방송의 강의에서 이론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불렀다. 네, 유명한 얘기죠. 네, 1915년 요크셔에서 출생한 그는 불같은 성격과 열정을 가진 가모프와 마찬가지로 다혈질이었다. 그 두 사람은 우주의 상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실제로 호일은 빅뱅 이론에 반대하면서도 가모프가 빅뱅 이론에 관한 논문들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것은 호일이 소심한 학자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그가 과학자로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그는 가톨릭에 비해 비우호적이었고 성직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르메트르와는 사이가 좋았다. 호일과 그의 아내가 2주 동안이나 르메트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북부 이탈리아를 함께 여행한 적도 있다. 가모프는 빅뱅 이론을 발표한 다음 엘퍼와 허먼에게 이를 정교히 다듬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와 비슷하게 호일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 정부에 고용되어 레이더 개발에 종사할 때 오스트리아에서 건너온 유대인인 골드와 본디를 만나서 빅뱅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이론을 발전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 1947년에서 48년 사이에 가모프와 엘퍼는 그들의 유명한 ABG 논문을 작성 중이었는데 그동안 호일과 골드 그리고 본디는 별도의 논문에서 변하지 않는 우주에 대한 자신들의 이론을 전개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 따라 팽창하지만 오랜 과거에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는 설정을 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것처럼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즉 진화하지 않는 우주와 같은 의미였다. 처음에는 그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호일은 르메트르 프리드먼 방정식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방정식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려고 했다. 하지만 팽창하는 우주가 어떤 시초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주장에는 반대했다. 사실 호일의 해석은 드시터의 모형을 바탕으로 했다. 그러나 드시터는 팽창하면서도 텅 비어있는 모형을 주장한 반면 호일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질량과 에너지를 포함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그에 비해 골드와 본디는 일반 상대성 방정식을 우주 전체에 적용하는데 의문을 제시하면서 방정식의 이용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은 용어를 이용한 우주 모형을 제안했는데 공간 내에서 물질이
물질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서 우주가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개념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과학자들도 있죠, 있기는. 뭐 그런 게 과학의 특징이기도 하고, 증명되는 이론은 살아남고 증명되지 못하는 이론은 폐기되죠. 과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정상 우주론의 핵심은 초고농도의 물질 상태에서부터 팽창하는 우주라는 개념에 반대하는 것이다. 호일과 동료 연구진은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허블의 발견을 받아들이고 우주가 전체적으로 팽창한다는 해석에 의견을 같이 했지만, 호일과 본디 그리고 골드는 우주 전체에서 미량의 수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팽창 우주를 채우는 데 충분하며 우주를 변함없이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호일의 계산에 의하면 100억 입방미터당 1년에 하나의 수소 원자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면 현재와 같은 우주의 평균 밀도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텅 빈 공간의 중심에서 미량의 물질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생각은 물리학의 확고한 법칙, 가로 열고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 가로 닫고, 그걸 위반하는 것이었다. 끊임없이 이 우주 어딘가에서는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것인데,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겠죠, 증거가 없는 이상. 그러나 호일, 본디 그리고 골드의 생각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론적으로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언젠가는 그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같은 맥락에서 그들은 최초의 시간에 특이점에서 우주가 폭발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론은 지지를 얻었다. 정상 우주론은 일찍이 에딩턴이 제기했던 열 죽음 시나리오라는 함정을 피해가는데도 유리했다. 르메트르 프리드만 방정식의 결과에 입각한 팽창 우주 모형에서는 우주가 서서히 붕괴되거나 식으면서 죽어가지 않아도 되었다. 호일은 자신의 다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은하들과 별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진화에서 핵심이 되는 무거운 원소들이 별의 내부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모프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주 진화의 초기에 초고밀도의 시기가 있었다는 설정으로 무거운 원소의 탄생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에도 불구하고 텅 빈 공간 내에서 탄생하는 수소 원소와 별의 몸속에서 융합되는 무거운 원소들 사이에는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호일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 이론은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많은 주목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호일은 1950년 라디오에서 우주론을 강의하며 엄격한 과학의 테두리 바깥에서 대중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많은 과학자들의 분노를 샀지만 이론이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르메트르를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은 무로부터 새로운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반된다며 이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의 과학자들도 영국 학자들이 이론의 기본 원칙들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 이론을 거의 무시했다. 미국의 천문학자 샌디지는 본디가
당시 과학자들에게 이단으로 보일 정도였다고 회상하며 정교한 이론과 관찰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면 관찰이 잘못된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리고 그가 영국에서 이론을 처음 발표했을 때 이를 본 윌슨산의 천문학자들은 정상 우주론 주창자들을 모두 무시해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배척이 시작되었다. 본디는 골드와 호일에 동조했으며 그들의 발언은 커다란 불신을 초래할 뿐이었다. 호일, 본디, 골드가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특별한 사건이 창조를 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그들의 집단적 무신론이 바탕이 되었을 수도 있다. 오히려 무신론이 이들의 발목을 잡는군요. 무신론이라면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었을 텐데 아이러니하네요. 호일은 나중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편향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을 가진 이론이 나왔다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대중적 서적들, 예를 들어 1950년에 출판된 우주의 본성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무신론과 정상 우주 모형을 연결시켰다. 그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학자들로부터 이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테지만 호일뿐 아니라 본디나 골드 그 누구도 자신들의 그러한 신조를 논문에 반영시키지는 않았다. 그들은 여러 책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우주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에서 수소 원자가 창조된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모형에 근거할 때 어떤 종류의 창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당시 어떤 형태로든 우주에서 물질의 끊임없는 창조를 주장했던 과학자들은 그들이 최초가 아니었다.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해. 르메트르에 대한 태도에도 종교적, 철학적 신조가 반영되어 그들은 신부인 르메트르가 말하는 폭발 이론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창조의 순간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르메트르가 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그의 우주 모형을 시간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은 전적으로 과학적 동기에 의해서였다. 아인슈타인의 정적인 우주 모형은 자신의 팽창 우주 모형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었지만 무한의 시간 상태에서는 지속될 수 없다. 즉 우주 자체의 섭동으로 크게 불안정해진다는 결론에서 출발했다. 그러므로 우주는 최초의 상태 혹은 특이점에서 진화해 가야 한다. 1960년대 페놀로즈와 호킹의 연구 결과는 그의 주장을 입증해 주었다. 즉 상대성 이론이 중력장 방정식으로 도출되는 팽창 우주 모형이라면 반드시 특이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거는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르메트르가 주장하는 특이점, 빅뱅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특이점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인슈타인의 정적인 우주 모형은 자신의 팽창 우주 모형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었지만 무한의 시간 상태에서는 지속될 수 없다. 즉 우주 자체의 섭동으로 크게 불안정해진다는 결론에서 출발했다. 그러므로 우주는 최초의 상태 혹은 특이점에서 진화해 가야 한다. 1960년대 페놀로즈와 호킹의 연구 결과는
그의 주장을 입증해 주었다. 즉 상대성 이론의 중력장 방정식으로 도출되는 팽창 우주 모형이라면 반드시 특이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호일에게는 르메트르 프리드만 우주 모형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진화하는 우주라는 개념에는 물리학 법칙들도 진화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해 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호일에게 이것은 자연의 고유한 법칙들을 찾을 수 없거나 실제 우주에 따라 법칙들이 달라짐을 뜻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에 반대했고, 우주는 그 내부의 불변의 자연 법칙들이 존재하는 안정된 상태이며 우주 자체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윌리엄 맥크리어는 호일의 정상우주론 라디오 강의를 듣고 이 이론을 지지했다. 런던 대학 홀로웨이 칼리지의 수학 교수였던 그는 거대한 구조의 우주를 설명하기에는 진화 모형보다는 정상 우주론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맥크리어는 물질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문제가 조만간 양자론 차원에서 설명되어 입증될 것으로 믿었다. 호일, 본디, 골드에게 그의 지지는 한편으로 반가운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가 자신의 기독교적 철학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론을 지지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내심 언짢기도 했다. 가모프의 경우는 그 이론을 자세히 검토해볼 생각조차 않고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호일은 가모프가 그리치필드와 함께 1950년에 저술한 원자 핵빛, 핵 에너지의 원천에 관한 이론을 자세히 읽고 검토한 후 가모프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를 절대 온도 90도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만으로 배척하고 가모프의 개념에 좀 더 접근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로서 만약 호일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배경 복사를 더 정밀하게 계산했던 애덤스와 맥컬리의 연구와 연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중요성이 좀 더 일찍 인식될 기회가 또 한 번 지나가 버렸다. 가모프는 호일이 자신의 저서를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엘퍼와 허먼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호일에 대해 잘 인식했더라면 그들은 호일이 말한 애덤스와 맥컬러의 발견을 알았을 것이고 자신들이 예견한 우주 배경 복사에 관해 우주 배경 복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실험 연구들이 진행되었더라면 1965년에 우연히 발견되는 우주 배경 복사를 15년 더 일찍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1952년에 정상 우주론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론으로 생각했다. 피터 미첼모어는 1962년에 펴낸 아인슈타인 그의 인물론에서 아인슈타인은 한 젊은 학자에게 그 이론에 대해 낭만적인 상상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고 적었다. 르메트르도 정상우주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르메트르는 정상우주론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한 이유가 무한한 우주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무로부터 수소 원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는 것과 양자 역학의 차원에서 이것이 설명될 수도 있음을 이해했지만 그는 왜 이 법칙 한 가지만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즉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법칙을 수정해야 한다면 다른 법칙들에는 손대지 않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한 가지만 수정하면 된다고 보지 않았다. 이론에 꿰맞추기 위해 다른 법칙들은 왜 바꾸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르메트르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그에 대해 글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 주제를 두고 호일, 골드, 본디와 르메트르는 생각을 달리했지만 그것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였지 인간적인 관계까지 그렇지는 않았다. 실제로 두 이론 사이에는 거의 전설적일 정도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논쟁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모두 서로에 대해 개인적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예외적으로 가모프는 1950년에 펴낸 우주의 창조라는 자신의 책에 정상 우주론을 빗댄 시를 실어 호의를 놀린 적이 있다. 예를 들어 본디는 1952년 로마에서 골드빗, 르메트르와 함께 저녁 식사가 매우 즐거웠다고 기억했다. 르메트르가 직접 고른 식당이었다. 마찬가지로 호일 또한 골수의 반그리스도인이며 성직자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르메트르의 연구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두 이론의 차이에 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들 사이에는 어떤 개인적 악의도 개입되지 않았다. 인용입니다. 1957년 나는 그와 함께 2주 동안 자동차로 이탈리아와 알프스를 여행했다. 우리 둘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은 단 한 번뿐이었으며 그것도 우주론과는 관계없는 문제였다. 오스트리아의 랑데크쯤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된다. 금요일에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나는 스테이크를 주문했고 조르주는 금요일 육류를 먹지 않는 가톨릭 사제답게 생선을 주문했다. 웨이터가 가져온 식사를 보니 스테이크는 적당한 양으로 맛있어 보였다. 그러나 생선 요리는 엄청난 크기로 바다의 왕자처럼 접시에 앉아 있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전적으로 아무 감정 없이 말했다. 이보게, 조르주. 자네가 왜 가톨릭인지 이제 알았네. 그러자 조르주의 얼굴이 붉어지고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때 내 머리에는 마르틴 루터의 유령이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심각한 종교적, 외교적 결례를 범하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몇 초 동안 스쳐 지나갔다. 그 다음 조르주가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 놀라게 되었다. 그는 내 몫의 스테이크를 무척 먹고 싶어 했다. 서로 바꿔 먹었다면 아주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르주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이 조르주의 삶이었다. 그는 엄청난 생선을 먹어야만 했다. 생선은 마치 독일의 요정 이야기처럼 아무리 먹어도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 듯했다. 예. 재밌네요. 호일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원망의 대상을 다른 과학자들과 심판관들에게 향했다. 그 과학자들은 그의 논문들을 폄하하고 가로 열고 호일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가로 닫고 결국에는 그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조기 은퇴하는 길을 택하게 만든 사람들이다. 20세기 초 우주론이 발전하는 과정에 참가했던 중요 인물들이 모두 어떤 고립과 소외 상태로 빠지게 되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다.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에서 통일장 이론에만 파묻혀 지냈고 에딩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자신의 집에서 대통일 수학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 사망했다. 르메트르는 전쟁 중에 과학계로부터 고립된 후 다시 그의 학문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 가모프는 점점 더 알코올에 빠져 연구에는 계속 실수를 범해갔고 엘퍼와 허먼은 학계를 떠나 직업인으로 살아갔다. 1950년대 얼마 동안 정상 우주론은 르메트르 프리드먼 우주 모형이 안고 있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시간 크기의 문제, 은하의 형성, 그리고 무거운 원소들의 형성에 관한 문제였다. 호일은 별 내부에서 융합으로 원소가 형성되는 연구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기에 그 이론이 신뢰를 받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걸쳐 별의 진화를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들이 발견될 때까지 정상 우주론은 영국에서 여전히 설득력이 있는 이론으로 보였다.
그러나 먼 거리의 은하들과 은하들 사이의 거리빛, 나이에 따른 구성물질의 차이, 퀘이샤의 발견 등 우주론에서 이룩된 여러 발전들은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기 전부터 정상 우주론의 기반을 서서히 허물기 시작했다. 예. 자, 끝내 정상 이론의 우주론에 대한 증거나 실험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관측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고 빅뱅 이론으로 모든 것이 통합 이제 빅뱅 이론이 당연시되는 시대가 됐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9시 5분인데 책을 좀 더 읽을 수도 있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